이번 시간에는 3장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서는 34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가 보통 출제되는 원론적 측면보다는 주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서 주로 출제되는 범위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눈에 걸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가치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이거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34쪽에 보시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선호하는 것. 이거 보면 좋다, 싫다, 바람직하다, 나쁘다 라고 하는 등과 같은 선호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또 표면적 이런 견해를 가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행동 시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행동시 선택 기준이다. 또 행동의 방향과 동기를 제공한다. 또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목적을 제시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전문적 가치도 있고 개개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개인적 가치도 있고 또 사회 통념상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도 있고 당연히 전문직으로서 추구해야 될 전문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C4D는 가치의 유형을 다양한 가치로 했는데 우리가 이런 가치, 궁극적 가치, 자, 내용 볼 것 없고 이렇게 C4D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를 했다. 맞으면 유형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궁극적, 기능적,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과학적, 전문적, 도덕적, 윤리적 다 어느 것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만 10번에 보시면 C4D는 도덕에 무관한 가치도 포함을 시켰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도덕에 무관한 가치도 이 가치의 종류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 같이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프리드랜드의 사회복지 사업의 프리드랜드의 사회사업 가치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건 학자들마다 원어의 번역을 좀 약간 생소하게 합니다만 개인 존중의 가치, 개인 존중 또는 이것은 인간 존중 또는 인간 존엄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러면 자기 결정의 가치, 자율성 존중이죠. 자율성 존중의 가치 또는 원리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평등의 원리, 기회균등이죠. 기회균등의 원리나 가치. 그리고 상부상조 사회연대, 즉 상부상조의 원리 또는 상부상조의 가치. 프리드랜드는 사회사업의 가치로서 이렇게 4개, 이것을 출제할 적에는 사회사업의 원리로 출제되는 것도 많은 경우가 있는 걸로 볼 적에 사회사업의 가치든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든 어떻게든 간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엠버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36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요 가치 레비 거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서 레비는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전문적 가치, 개인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레비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가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비가 제시하는 사복 실천의 가치, 이건 전문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전문적 가치를 제시했는데 여기는 사람 우선 가치, 그리고 결과 우선 가치, 또 그런가 하면은 수단 우선 가치. 자, 이렇게 전문직의 가치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눴다는 걸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노트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스트로가 제시하는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요 가치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몇 가지 색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단위인 가족에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보다는 가족에 초점을 둔다. 또 사회적 책임성 지향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적 대책이 아닌 제도적 대책을 지향한다. 유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에서 올 때 자녀적, 제도적 그 의미가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씁니다. 제도적 대책을 강구한다.
또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요 가치를 보면은 사회경제적 정의를 추구한다. 나머지 뭐 비밀보장, 전문적 관계, 개인의 독서성 존중, 자기결정권 안 읽어도 되겠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체크한다면 1번과 3번 가족에 초점을 둔다. 자녀적 대책보다는 제도적 대책에 관심을 둔다.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커다랗게 뭐 부담을 가질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도 본질적 가치. 자, 내용 놔두시고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뭐좀 제스트로가 제시한 주요 가치에서 9번째 왼쪽 페이지에서 본 거 있죠?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또 제스트로가 제시했던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기결정권 존중을 바로 본질적 가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회 정의를 들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 가치로서는 개인의 존엄 또는 개인의 존엄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 존중권, 그리고 사회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가 38쪽에 두 번째로 테마를 잡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행동화된 가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으면 행동화된 가치이다. 또는 세 번째, 윤리란 제일 가장 밑에 줄 사회적 관계에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뭐냐면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선택의 문제라면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뭐냐면 맞고 옳은가를 따지는 바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줄쳐놓을 것은 쭉 전문가의 윤리강령, 사회복지 실천에도 윤리 쭉 중에 3번에 3번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는, 자,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치에서 비롯되고 가치에서 비롯된 윤리는 실천적 원칙을 낳고, 바로 이 실천적 원칙은 바로 무엇을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윤리라는 말을 가치로부터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바른가는 윤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윤리는 실천 원칙을 만들어내게 되고, 바로 이 실천 원칙이 바로 행동의 윤리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로부터 윤리가 파생이 되고 윤리는 실천 원칙을 낳게 되며 바로 그 실천 원칙이 윤리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죠. 같이 봐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상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상의 윤리 문제, 다양한 문제, 뒤에 윤리적 딜레마를 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회복지 실천상에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 있을 때 많은 부닥치게 되는 윤리 문제에는 가치의 상충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의무의 상충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결과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또는 능력의 불균형이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 과정상의 문제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윤리적 문제라고 이렇게 본다면 윤리적 문제가 어떻게 파생이 될까? 거기에는 가치의 상충,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나오는 가치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는 의무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는 권력의 불균형이나 또는 능력의 불균형, 권력의 불균형이나 또는 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발생, 권력의 불균형이나 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상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 그런가 하면 결과의 모호성으로 인한
모호 난 문제 발생. 그래서 사회복지실천상의 문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이런 등 문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이죠. 원인을 찾아본다면 이런 것 등을 들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거기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 강령이 나와 있는데 시험용으로 대비할 것은 여러분들이 42쪽에 있는 윤리 강령에서 윤리 강령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가 전문직인가라고 하는 프렉스너의 비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 자리 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프렉스너가 사회복지는 결코 전문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5개의 근거 중에 하나가 윤리 강령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때문에 윤리 강령은 거기 보면 전문직 성립의 조건으로 3번에 나와 있죠. 42쪽. 전문직 단체가 그 중액적 가치관을 명문화해서 스스로가 향할 자아상, 자기의 책무, 최소한의 행동 준칙 등을 들어 자기 규제의 기준을 제시한. 바로 자기 규제란 말이 나와 있죠.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기 규제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을 윤리강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윤리강령의 기준입니다. 윤리강령의 기준. 자, 윤리강령의 기준으로 첫 번째 든 것이 뭐였어요? 거기 보면 윤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침과 원칙, 윤리적 갈등 발생 시 지침 또는 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한 기능을 하는 것이 윤리강령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딜레마라든지 윤리적 문제라든지 윤리적 갈등이 생길 때 그에 대한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윤리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기 규제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기 규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 되겠어요. 또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통제로부터의 전문직 보호, 외부 통제로부터의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직 보호의 바로 방어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윤리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업무 홍보에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업무 홍보의 1차 수단이다. 1차적 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윤리적 민감한 고양,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으로 빈틈없게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 고양을 시키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윤리적으로 무장시키게 하는 것이 역시 윤리강령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커다란 문제는 없으나 시험지에서 볼 적에 좀 생소할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손으로 적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윤리강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재정 공포되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 시행되던 198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나와 있죠.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여러분들 보시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8년에 제정 공포됩니다. 맞으면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는 1988년, 또 88년 88 올림픽이 시행되던 때에 제정 공포됐는데, 여기에는 크게 윤리강령은 전문과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소위 윤리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88년도에 제정 공포됐는데 여기에는 전문과 윤리기준이 되어 있고 윤리기준은 6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또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동료,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또 사회복지사의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 이 5개에다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에다가 거기에다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료에 대한, 기관에 대한,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을 포함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 본다면 여섯 번째로 제시한 것이 사회복지사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윤리기준, 윤리위원회. 그래서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6번째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어디서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는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구성을 하되, 윤리기준에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다?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습니다.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만 있는 거죠. 사유에 대한, 그렇게 봐주시고, 이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은 뒤에 윤리강령에서는, 뒤에 사회복지 실천기술에서는 특히 이제 전문가로서 윤리기준을 따지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44쪽에 그 전문에 보시면 좀 줄을 좀 줘볼까요? 첫째 줄에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 두째 줄에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 셋째 줄에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그 넷째 줄, 다섯째 줄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넷째 줄, 다섯째 줄 끝에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 거기 꼭 중요 표시하시고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책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그것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개인적 주체성과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사는 다섯 줄 끝입니다. 개인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줄칠 것은 없습니다. 동그라미로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사유에 관련된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준수할 걸 다짐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이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료에 대한, 기관에 대한, 사유에 대한 이렇게 4개의 윤리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을 바로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줄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도 가치 갈등이 나와 있는데 48쪽에 윤리적 딜레마를 보시죠. 윤리적 딜레마. 거기면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가치의 상충이나 의무의 상충이나 권력의 불균형이나 또는 그 능력의 불균형 또는 결과의 모호성,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바로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갈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개정을 보시면 윤리적 갈등,
자, 개념은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또 클라이언트의 수용 능력, 또 법과 윤리,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의 사이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윤리적 딜레마라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다 이것도 틀리지 않고 이것도 다 옳은 일인데 어느 쪽으로 행동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윤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 딜레마의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딜레마의 쟁점. 윤리적 딜레마의 자,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의 쟁점 보면은 첫 번째 윤리적 딜레마의 쟁점 보면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가치로서는 개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사회적 가치도 있고 전문가로서 추구해야 될 전문적 가치도 있거든요. 그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의 충돌이죠. 충돌이 바로 윤리적 딜레마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의무의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의 상충. 그렇죠. 의무의 상충, 또 기대의 상충 이렇게 할 수가 있네. 또 의무와 기대가 또 상충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이익이라고 나오면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특히 이런 것은 특히 비밀보장의 의무에서 비밀보장이 꼭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끄집어낼 적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익도, 클라이언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익도 중요하고, 클라이언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복지사의 권익도 중요하고, 클라이언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타인의 권익도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견주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전문적 동료 관계, 전문적 동료 관계로 인한, 전문적 동료 관계로 인한 특히 휘슬블로잉, 내부 고발자, 특히 내부 고발의 문제, 휘슬블로잉이라고 내부 고발의 문제로 인해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규칙과 정책, 규칙 준수와 정책 준수 의 갈등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 준수와 절대. 또 그러면 제한된 자원의 분배, 제한된 자원의 분배. 이것 또한 윤리적 딜레마를 가져오는 하나의 배경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장.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아직은 세상 보는 눈이 없고 전문가가 아닌데도 어찌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자기결정권은 그것은 만용이 될 수가 있고 이건 아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비밀 보장을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 비밀 보장을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 또 그러면 그 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서는 페이지 50으로 나가면 그 비밀보장 나와 있군요. 또 그런가 하면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또 그러면 동료에 대한 존중 아주 중요하지만 동료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발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윤리적 딜레마의 쟁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적에는 어떤 순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준것들로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준것들이 있고 매티슨의 준것들도 있습니다.
메티슨의 준거틀은 그 준거틀이 7개나 되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그 7개가 훨씬 더 간결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의 준거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엔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딜레마 해결의 준거 틀이 되겠는데 7단계로 나눴습니다. 윤리 원칙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원칙은 역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가치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때 생명가치의 원칙, 생명보호에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명보호의 원칙.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 중에 평등과 자유라는 양대 가치 중에 역시 사회복지는 평등이 우선이죠. 평등의 원칙, 평등 구현에 관련된 것을 다음에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유나 자율성 확보에 관련된 것을 세 번째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최소 침해의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의 질. 우리가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삶의 질에 관련된 것. 우리가 보면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극단 저개발 국가나 극단 빈곤 국가에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이 나라에서 삶의 질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은 다섯 번째 기준에 노엠버그와 돌고프는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에 가서야 비밀 보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은 우리가 보면 엄청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서는 서열이 한참 낮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실. 일곱 번째, 진실성 또는 성실성에 관련된 내용을 윤리적 딜레마의 일곱 번째 해석 기준으로 또는 해결 기준으로 사용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 아마 내년에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메티슨이 제시한 그 준거틀 7개 있는데 이 여러분들에게 교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바로 여기 그래서 노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 틀 해서 이 7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명 존중, 다음에 자유와 평등 중에 평등이 우선이죠. 평등, 다음에 자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도 최소 침해의 수준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야 삶의 질. 비밀 보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섯 번째. 그리고 진실이나 성실에 관련된 영역을 일곱 번째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윤리적 딜레마는 풀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